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고려의 지배 세력 문제를 합시다. 자, 고려의 지배 세력 그 개건할 때 하셨죠? 크게 보면 일단 고려 초에는 누구다? 호족이다. 호족이다. 이렇게. 이걸 조금 도식화하면 호족이다. 자, 그리고 조금 복습한다면 호족이 성장한 시기는 어느 때다? 나말,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의 지배 세력이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성장해서 지방 세력. 얘네들은 정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지. 반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했죠. 성주, 장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은 유형이 있지. 촌주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몰락한 중앙 몰락 귀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세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군진 세력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외웠지. 촌주, 중앙 몰락귀족, 해상무역, 군진. 자, 요게 간략한 뭐다? 호족의 성격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신라를 무너뜨리고 연합해서 고려를 건국하고 결국은 후삼국까지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 초에는 여전히 누구의 힘이 셌다? 호족의 힘이 셌다. 그래서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하는데 타켓이 얘네들인 거지. 그래서 호족의 기반, 노비안검법 등을 통해서 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 정책으로 호족의 힘이 조금 빠지는 거지. 그러다가 성종 때부터 또 뭐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향직 개편, 향리 제도를 마련하면서 결국은 호족이 뭘로 전락한다? 향리로 전락한다. 향리. 그래서 지방의 대다수의 호족은 향리로 전락하는 거지. 그리고 태조가 얘네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뭐였죠? 기인제도하고 사신간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했지, 태조는. 그런데 성종 때는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통제하는 거지, 지방관 파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향직 개편. 그런데 성종 때는 이때 중앙의 일부 세력은 뭘로 간다? 문벌 귀족으로 간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국초의 호족은 지방의 향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중앙의 문벌 귀족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이 문벌 귀족을 물어본단 말이야. 물론 호족도 물어보지만 문벌 귀족을 물어본다. 그래서 성종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때 무너진다? 의종 때. 무신난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의종 때까지 이걸 문벌 귀족 시대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무슨 성격을 띄었다? 자주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러나 점차 갈수록 어떻게 될 거다? 보수화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보수화되어 감에 따라서 지배층 내부에 분열이 생긴다. 모순이 표출된다.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된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이자겸해난이다. 그 다음에 묘청해난이다. 자, 그래서 이자겸해난과 묘청해난은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의종 때 무신들이 무신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무신으로 간다. 무신. 그래서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문벌귀족 다음에는 누구로 간다? 무신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무너진다? 원종 때 무너진다.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한다. 이렇게. 그리고 무신 정권, 원종 때 무신들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세력계에 형성되는 지배 세력을 뭐라 그런다? 권문 세족이라고 한다. 원간석기 내지는 고려 후기.
원간석기 내지는 고려 후기 지배세를 뭐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권문세족. 그리고 얘네들도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도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권문세족과 대립했던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사대부란 말이야. 사대부. 사대부가 대립했는데 사대부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뭐다? 우왕 때 일어났던 뭐다? 위화도 회군이다. 위화도 회군. 그래서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일으킨 건데 이성계는 무인 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이때 사대부가 결탁하는 거지. 사대부.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이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사대부가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또 사대부도 하나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지배세력이 변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호족, 문벌기족, 무신, 권문세족, 사대부 이렇게 순서로 가야 돼. 전기는 호족이나 문벌기족이야. 후기는 권문세족, 사대부야. 그리고 요 세 개 세력은 단독으로 물어보니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자, 문벌기족에 대해서. 문벌기족은 성종부터 의종 때까지 성종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의종 1170년 무신론으로 붕괴내는 세력이다. 어떤 출신이 많았다? 호족 출신, 육두품 출신 유학자. 줄 쳐놓으세요. 연필로.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반 가문만. 자, 그래서 이 문벌귀족은요, 문벌 가문은요,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무반 가문은 들어가면 안 돼. 무인 가문은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문치주의 경향이 좀 강한 세력이겠지. 문치주의 세력이 강한 거겠지. 얘네들은 외척, 줄, 신분이 비슷한 가문과 결혼. 자, 얘네들은 아무하고나 혼인을 안 합니다. 얘네들은 신분이 굉장히 신분을 중시하는 애들이야. 신분.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적 성격이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아무나 결혼 안 해. 자신들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가문과 혼인하거나 아니면 왕실과 혼인이 되어서 외척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폐쇄적인 결혼관이라고 한다. 폐쇄적 결혼관, 정략 결혼. 그래서 계속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표적인 가문이 뭐가 있다? 그거 박스로 쳐놔. 안상김씨, 경원이씨, 해주채씨, 파평윤씨, 경주김씨 등. 그래서 그거 박스로 쳐놓으세요. 연필로 박스로 이렇게. 자, 그 가문들이 나오면 무슨 가문 물어보는 거야? 문벌 가문 물어보는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진출했다? 음서나 과거로. 줄. 자, 얘네들은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정치에 진출했다? 과거로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음서로도 진출했다. 과거, 음서. 그래서 과거나 음서로 주로 중앙관료로 진출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다. 경제적 기반이다. 전식과 줄, 과전, 공음전, 줄, 공신전, 줄. 자,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뭐다? 전식과라고 한다. 전식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전식과 줄. 그래서 얘네들이 관료가 되면 과전을 받는 거야. 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음전에다는 5품 이상이라고 써놓으세요. 5품 이상. 5품 이상이 관료가 되면 뭘 받는다? 공음전을 받는다. 공음전. 그 다음에 공을 세우면 공신전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경제 기반은 전식과, 과전, 공음전, 공신전 등을 지급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들은 문화야, 문화. 유교적 소양과 함께 친불교적 경향. 줄. 얘네들은 유교적 성향과 함께 친불교적이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겸수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유교와 불교를 겸수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문벌기적의 특징이야. 문만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나 음소를 통해서 진출했다. 전식과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전, 공음전, 공신전을 지급받았다. 유교적 소양과 함께 친불교적이었다. 이렇게. 자, 얘네들이 문벌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는 자주적인 성격을 띄었으나 점차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
문벌 귀족 사회가 그래서 동요가 나타난다. 동요를 반영한 사건이 뭐가 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좋잖아.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으로 간다. 권문세족은 무신 정권 붕괴 이후에 새로 형성된 세력을 말한다. 여기는 보통 후기라고 한다. 후기. 전기 귀족이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후기 귀족이야. 후기 귀족. 자, 그런데 이제 충선왕은 거기 충선왕은 왕실내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 발표. 그거 좋잖아. 충선왕 때 교서가 발표됐는데 그 교서는 원래 왕실 내에서의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입니다. 이거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잘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충선왕 때 발표된 교서의 내용 보면 맨 처음에 그런 게 나와. 이제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자, 그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종친은 왕실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 그러면 동성혼이라는 거야. 따라서 뭐야? 왕실 내에서 동성혼은 금지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왕실 내에서 동성끼리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가문들과 혼인하라 라고 내용이 나오거든. 이런 가문이 뭐냐면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부인으로 취해라. 그래서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 그걸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교서, 어느 왕 때 발표된, 충선왕 때 발표된 교서 내용 중에는 무슨 단어가 튀어나온다? 재상지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고. 재상지종. 줄 쳐놔. 재상지종. 밑에 재상지종 가문 줄. 자, 그 단어는 무슨 뜻이다? 옆에다 빈 공간에서 쓰세요. 재상지종이란 재상을 지낸 집안. 쉼표. 왕실과 혼인 가능. 이렇게 써놔. 맞지? 왕실 내에서 동성원끼리 결혼하지 말고 그런 가문들과 왕실이 혼인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재상지종 가문은 뭐야?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재상지종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이란 뜻이고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 그러면서 이제 가문을 막 나열한다고요. 무슨 가문을 또 나열해. 그래서 가문이 나와. 그 가문들이 요약하면 재상지종 가문이라는 거야.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들.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들. 그런데 이 시기가 고려 후기잖아. 그러면 대대로 재상을 지내고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은 권력 가문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권문세족으로 해석하는 거야. 권문세족. 그래서 이제 재상지종이란 권문세족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재상지종 가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재상지종 가문 안에는 문반만, 그러니까 전기 문벌 가문도 있더라. 전기 문벌 가문도 여기에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벌 가문 아까 가문들 있죠. 그 가문들이 결국은 이때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뭐. 그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계속 유지해서 여기까지 포함되는 가문들이 있어. 그렇다면 이 문벌 가문은 문반 가문 이래도 되는 거야. 문반 가문도 있더라. 그래서 재상지종은 뭐다? 문반 가문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벌 가문이란 문반 가문도 있더라. 근데 이것만 보면은 전기 문벌 가문하고 똑같은데 문반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대략 그 가문들은 무신난 이후에 새로 성장한 가문들이야. 그게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신흥 무인 가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때가 원나라와의 관계가 있던 때니까 부원 가문도 포함되어 있더라. 자, 비교하면 전기 문벌 귀족은 문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은 문벌 플러스 무인 플러스 부원 가문이야. 그래서 요게 비교 포인트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고려 후기 권문세족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전기 문벌 귀족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귀족 연합정치 줄. 얘네들도 전기 문벌 귀족과 비슷하게 귀족적 성격이 강한 애들이야. 그런 얘기고. 자, 얘네들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진출했다? 주로 음서 줄. 얘네들은 주로 뭘 통해서 진출했다?
과거보다는 음소를 통해서 진출했습니다. 전기 문벌 귀족은 과거나 음소를 통해서인데 얘네는 주로 음소를 통해서 진출했다. 고위 관료를 또 독점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은 뭐다? 지방에 농장을 형성했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대지주층이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 농장이야, 농장. 얘네들은 주로 음소를 통해서 진출했다. 그 다음에 농장을 갖고 있는 대지주층이다. 전기 문벌 귀족은 전식과 과전, 공업전 등을 지급받았다 이래야 돼. 근데 권문세족은 농장 대지주층이다. 그 다음에 문화적 소양. 얘네들은 어떻다? 친불교적이긴 하지만 문화적 소양은 부족하다. 문화적 소양은 부족하다. 그러나 친불교적이다. 문화적 소양은 부족하다. 친불교적이다. 그럼 얘네들은 유교적 소양과 함께 불교를 겸수했다. 얘네들은 문화적 소양은 부족하나 친불교적이다. 그래서 가장 비교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비교해서 가장 쉬운 거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는 문벌 귀족이야. 요거는 권문세족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친원 정책. 당연한 거지 뭐 친원. 보수 세력이니까 개혁 정치에 반발 맞지. 그다음에 얘네들은 뭘로 몰락한다? 우왕 때 위화도 해군으로 몰락. 그거 추천하면 돼. 자, 그래서 결국 우왕 때 위화도 해군으로 몰락하고 이제 그 다음엔 누가 정치를 주도한다? 사대부가 정치를 주도한다. 이렇게. 자, 사대부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거기 실무 행정과 학문에 능한 능리능문한 학자적 관료층.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사대부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게 선비사자거든. 선비는 학문에 능한 거지. 학문,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거지. 그래서 학문에도 능한다. 이걸 능문이라고 하는 거야. 능문한 계층. 그다음에 대부는 관리라는 뜻이거든. 관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관리는 뭐에 능하는 거야? 실무 행정에 능해야지. 실무에. 그걸 능리라고 하는 거야. 능리. 자, 그래서 학문에도 능하건 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관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능리한 무슨 계층? 학자적 관료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학자적 관료층.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사대부의 성격은 뭐다? 능리한 계층, 학자적 관료층. 그러면 사대부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들의 성격. 자, 이들은 뭐야? 어느 때부터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씨 집권기 때부터. 그래서 최씨 집권기 줄. 그래서 능리한 계층이 등용되었다. 그러면 최씨 집권기 때부터 얘네들이 등용하는 거야. 그러다가 원간석기 때 또 누가 등용한다 얘네들을? 충선왕, 공민왕. 그렇게 개혁을 위해서 개혁. 그래서 원간석기 때 이 왕들이 이제 사대부들과 함께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이야. 얘네는 개혁 세력, 얘는 개혁에 반발한 보수 세력. 이렇게. 그다음에 민본주의에 입각한 유교 정치. 그거 줄. 얘네들은 귀족 연합 정치를 추구하는 귀족 사회의 귀족적 성격이 강하지만 얘네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를 추구하는 거야. 민본주의에 입각한 유교 정치, 귀족 연합 정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진출한다?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진출했다면 얘네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향 중소지주 좋잖아. 얘네들은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신진 관료들인데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 지방 제향이라고 하는 거야. 제향 지방의 뭐 중소지주층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수도에 거주하면서 재경 부재지주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층이라면 얘네들은 제향 중소지주층이다. 그래서 대지주층과 중소지주층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이 지방에서 막대한 농장을 불법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중소지주층도 다치고 농민들도 다치고 이러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중소지주층.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성리학을, 얘네들은 당연히 유학자인데 유학 중에서도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써놓으세요. 성리학에다가 신유학을 수용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야. 그래서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수용하는 세력, 그리고 이것을 개혁의 이념으로 삼았던 거야. 그래서 신유학,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리고 불교는 조금 비판했다. 불교는 어떻게 했다? 비판적이었다. 얘네들은 문화적인 소양은 부족하고 친불교적이었던 반면 얘네들은 신유학,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는 비판했다. 이렇게.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외정책은 친원 정책인데 얘네들은 친명 정책. 얘네들은 개혁 정치를 주도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거기에 반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기 실무행정과 학문에 능한 능리능문한 학제적 관료, 그 밑에 주로 지방의 향리 출신, 그것도 추천하세요. 자, 얘네들은 주로 지방에서 진출한 애들이 많은 거지. 지방에 무슨 출신이 주로 많다? 향리 출신. 이렇게.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했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얘네들이 왕과 더불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얘네들의 반발로 다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잡지 못했었는데 우왕 때 무슨 사건을 계기로?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얘네들이 권력을 잡는다. 누구와 결탁해서? 이성계와 결탁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화도 회군 줄. 그 다음에 공양왕 때 무슨 개혁을 한다? 사전개혁 줄. 거기다 과전법 공포라고 해서 과전법 공포. 그래서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는 걸 공포하는 걸 주도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공양왕 때 과전법 공포 4대부.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우왕 때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공양왕 때 과전법 공포, 요 두 개가 결국은 이 4대부들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걸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위화도 회군 이후에 목을 내세워 왕위를 교체했다? 패가 입진. 자,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안 친다라는 의미거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패가 입진의 논리로 왕위를 교체했다. 누구다? 4대부 세력이다. 4대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 일단 쉬고. 자,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4대부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호족 정리하고 문벌귀족, 권문세족, 위화도회군 이런 식으로 요 세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에 개혁을 추진했던 누구? 4대부 세력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성리학자인 거는 공통점이야.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통점인 성격을 갖고 있어. 권문세족과 대립한 세력은 공통점이야. 그런데 개혁의 정도와 방법을 두고 두 개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4대부가. 그래서 하나는 무슨 파다? 밑에 있는 거야. 온건파 4대부. 얘네들은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점진적 개혁줄. 그리고 무엇에 반대했다? 역성혁명에 반대줄. 자, 그래서 기본 틀은 뭐냐면 얘네들은 고려 왕조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 이런 세력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온건파. 반면에 강경파라는 애들이 있어. 강경파는 어떤 애들이다? 급진적 개혁 추구 줄. 역성혁명 저도 줄. 역성혁명은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성립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역성혁명까지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하자. 심지어는 고려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까지 건국하자. 그래서 이거 강경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점진적 개혁, 급진적 개혁. 새로운 나라 세우자. 강경파. 이걸 역성혁명파.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은 역성혁명에는 반대.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밑에 줄 쳐놔.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정몽주.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줄. 그래서 이 사람을 고려 후기의 삼은이라고 불러. 은둔하는 사람. 역성혁명에는 반대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 사람.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목은 이색. 그리고 정몽주에다 써놓으세요. 정몽주는 역성혁명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시조를 쓰기도 하지. 그걸 단신가라고 하지. 단신가.
정몽주에다가 단신가를 지은 사람.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주고 7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 시조 들어보셨죠? 사료 지문에 있어. 읽어봐. 여기 나오면 역성혁명에 반대한 시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만 써놔 일단.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수야. 뭐냐면 전체 사대부 중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애들은 얘네들이야. 얘네가 다수, 얘네가 소수. 그 다음에 또 신분적 경제적으로도요, 보다 우위에 있었던 애들은 얘네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온건파 사대부 중에서 신분도 좀 좋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지주층도 온건파에 많았던 거야. 강경파는 신분이, 심지어는 천민 출신자들도 나타나는 거고, 강경파는 그냥 신분이 좀 열등한 거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열등하다. 그래서 다수, 그 다음에 강경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삼봉, 정도전, 조준 등 소수 신분적 열등. 그래서 비교하세요. 줄쳐놔. 온건파는 향촌자치줄, 소학과 주자가래 중시 줄. 그 다음에 강경파는 주례 중시, 중앙집권 하추고 줄. 그 다음에 온건파는 조선건국의 역성혁명에 반대하고 대부분 낙향한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대부분 낙향한다. 그래서 향촌 세력으로 생활한다. 강경파는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한다. 얘네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니야. 결국 강경파가 조선을 건국하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얘네가 승리한 이유는 뭐다? 무인 세력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인 세력과 결탁, 전제개혁과 조선건국 주도, 그리고 전기 지배 세력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자, 그래서 4대부로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 나눠서 온건파, 강경파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다? 지배 세력의 문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호족,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문벌귀족,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무신,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권문세족,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사대부로 간다. 맞지? 사대부로 간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어느 세력을 제일 정리를 잘해놔라? 문벌귀족, 권문세족, 사대부. 그 사대부는 두 개로 나눠진다. 온건파하고 강경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면 142페이지. 자, 다시 또 나왔지. 자,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점차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대표적 문벌가면 또 거기 있지? 또 줄쳐놔. 한번 읽으세요. 거기 사람까지 써놨죠. 안산 김씨, 현종 때 김은부, 해주 최씨, 문종 때 최충. 최충은 별표.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해주 최씨, 문종 때 최충. 문종 때 활약한 유학자 최충. 그다음에 파평윤씨, 숙종 때 윤관. 줄쳐놓고 윤관도 별표. 윤관은 별무반 만든 사람이지. 별무반 동북구성. 그다음에 경원이씨,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이자연, 이재경. 그 줄. 경원이씨 별표. 경원이씨 가문이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문종 때부터야. 문종 때 이자연, 그리고 그의 손자가 이자겸. 그리고 이자겸은 두 대에 걸쳐서 자기 딸을 준 사람이야. 예종, 인종 때 두 대에 걸쳐서 외척 가문으로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이 이자겸. 그래서 경원이씨 가문. 그래서 이때가 경원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문벌귀족이 굉장히 보수화되는 시대다. 자, 그 다음에 경주 김씨, 인종 때 김부식 줄. 김부식도 별표. 김부식은 인종 때 유학자.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바로 뭐다? 전기, 문벌, 귀족 가문이다. 복습시켜 드릴게요. 성종 때부터 의종 때까지의 지배 세력이다. 얘네들은 어떤 출신이 많다? 국조의 호족이거나 아니면 육두분 출신의 유학자 출신이 많다. 얘네들은 결혼을 아무하거나 안 한다. 자신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문과 아니면 심지어 왕실과 외척이 된다. 폐쇄적 결혼 정책,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했다. 얘네들은 뭘로 관직에 진출하나? 주로 과거 플러스 음서.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뭔가? 전시과, 과전, 공음전 등을 지급받는다.
얘네들의 문화적인 성격은 어떤가?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소양과 함께 불교도 겸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복습.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점차 보수화되는 거야. 그래서 보수화돼서 이제 인종 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인종 때. 자, 12세기 대륙 정세 있죠? 그거 줄쳐 놓으세요.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고 예종 줄. 여진족 예종 때 금 건국. 그 다음에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1125년. 이건 인종 때. 이게 이제 대외 관계할 때 한번 다시 볼 거야. 고려 중기 요때 12세기의 대륙 정세는 여진족이 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이런 시대가 바로 12세기야. 이때 고려의 상황. 경원이 씨 줄, 이자겸 줄, 예종과 인종 두 대에 걸쳐 외척 줄. 그리고 그 이자겸이 금의 군신 관계 요구는 수용 줄, 송의 원군 요청에는 응하지 않음 줄. 그리고 이때 과거를 통해 진출한 지방의 신진 관료가 일부가 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 문벌귀족과 대립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고려 인종 때 최대 문벌 가문은 누구다? 경원 이씨 가문이다. 경원 이씨 가문. 대표 사람이 누구다? 이자겸. 물론 이자연은 문종 때부터, 이자겸은 예종 인종 때에 걸쳐서 두 대에 걸쳐서 외척 가문으로. 그래서 이자겸이 최대 문벌귀족 가문이었다고. 경원 이씨 가문이. 그래서 경원 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얘네들은 보수화된 문벌귀족 세력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권력을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 다른 신진 관료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야. 신진 관료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야. 얘네들은 주로 지방 출신이야. 지방 출신. 그래서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신진 관리. 그래서 얘네들과 갈등이 생겼다.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네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왕과 결탁을 한다고 해서 왕의 측근 세력이 된다는 거지. 왕의 측근 세력. 그래서 이때 왕의 측근 세력인 신진 관료와 이들 간의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된다. 그게 두 사건이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반영한다. 지배층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폭발된 사건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다. 1126년 인종 때. 그거 외우시고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그리고 한번 읽어 이거는. 이자겸 첫 중경 줄. 그래서 이때 왕의 측근 세력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하자 얘네들이 먼저 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자겸의 난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함께 난을 일으켰던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다고. 그래서 이자겸이 물러나고 결국은 척준경도 또 제거당하면서 이자겸의 난은 끝나는 거야. 자, 이 사건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표출하여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경원이 씨 가문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보수적인 문벌귀족 가문은 무너지지 않은 거야. 물론 동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이자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김부식이야. 김부식. 그래서 경주 김씨 김부식. 자, 그래서 이자겸 이후에 권력을 또 장악한 사람이 누구다? 경주 김씨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야.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당연히 보수적인 문벌귀족. 반면에 얘네들은 또 이제 신진 관료들과 대립하는 거야. 신진 관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승려도 있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묘청, 정지상이야. 묘청과 정지상 등과 대립을 하는 거야. 묘청이 승려야, 승려. 정지상은 유학자.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후의 상황이야. 구조는 똑같아. 보수적 문벌귀족과 신진 관료 등 측근 세력 간의 갈등. 여기 얘네들이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 얘네들은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 근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는 김부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얘네들을 개경파라고 한다. 개경파.
그리고 묘청 정치사 등을 중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서경파라고 한다. 그래서 개경파, 서경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 두 세력을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죠. 반드시. 묘총의 난을 정리를 더 잘해놔야 돼. 이건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묘총의 난은 무슨 파와 무슨 파의 갈등입니다. 개경파와 서경파 간의 갈등입니다. 개경파란 김부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문벌귀족, 서경파란 묘청 정지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관리와 심지어는 승려. 자, 밑에 그 해놓은 거 있지? 자, 그 다음에 외교 정책도 있다. 자, 얘네들은 뭐야?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이야. 금과 4대 관계 내지는 군신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이다. 개경파는 금과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얘네들은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따라서 외교 관계도 달라. 외교 정책도 달라. 얘네들은 금과 군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얘네들은 금나라는 오랑캐입니다. 여진족이니까 정벌해야 됩니다. 금국 정벌을 주장한다. 자, 대외 정책. 개경파는 금과 군신 관계 유지. 그런데 서경파는 뭐? 금국 정벌. 그 다음에 이때 왕실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다. 그래서 칭제 건원하자. 칭제 건원 줄. 연호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칭제 건원을 요구했다. 줄.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얘네들은 당연히 어디에 기반이 있겠어요? 개경에 다 기반이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네들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 서경천도운동 줄.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한 거야. 서경천도운동. 자, 그래서 서경파가 이때 인종 때 서경파가 추구한 개혁 정책의 내용은 뭐다? 금나라 정벌합시다. 칭제 건원합시다. 서경천도합시다. 반드시 별표천안. 그리고 이때 서경천도 운동할 때 이용했던 사상이 뭐라는 거야? 풍수지리사상이라는 거야. 풍수지리사상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사상을 이용해서 서경천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야. 묘총이. 풍수지리사상적으로 이곳이 굉장히 명당이래. 이곳이 굉장히 명당이라는 거야. 이곳이 굉장히 명당이래. 풍수지리서울로 대화세의 형세를 갖고 있대. 대화세. 큰 꽃의 형상. 아주 명당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궁궐을 짓자. 그래서 그걸 대화궁이라고 하는 거야. 대화궁을 건립하자. 그래서 이곳에 이때 대화궁이 건립되기도 해. 대화궁. 이들의 건의로. 그러면 주변에 36개의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36국 내조설이라고 하는 거야. 36국 내조설. 자, 그래서 이곳에 대화궁을 짓고 36국 내조설을 주장했다. 요게 바로 서경파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요게 바로 이곳이 어딜까? 평양이야. 서경. 그래서 서경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자. 합리주의적. 얘네들은 사상을 무슨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합리주의적 유교 사상. 유교. 합리주의적 유교 사상. 합리주의적 유교 사상. 그러면 김부식을 생각하면 되지. 근데 얘네들은 유교보다는 풍수지리라든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중시했다. 이렇게 그러면 전통 사상을 중시했다. 그다음에 역사의식도 달라. 얘네들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강한 애들이다?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집단이다. 반면에 얘네들은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강하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다. 그거 기억. 그래서 이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두 세력 정리 잘 해놓으세요. 신라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대립한 거야. 자, 얘네들은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서경 천도를 반대했겠죠? 반대. 그래서 어쨌든 갈등을 했는데 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의 개혁 정책은 실현되지는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이곳으로 도망간 거야. 이것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난을 일으켜. 그래서 나라 이름을 국호를 대위,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이라고 해서 하고 난을 일으켰다. 밑에 나오죠? 줄쳐놔. 국호를 천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 그리고 이곳에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곳에 대하궁을 졌습니다. 36국 내조설입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묘청의 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어디야? 평양 서경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김부식 등 개경파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하고 결국은 실패로 들어갔다. 1년 만에 결국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개경파가 승리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개혁은 성공하지는 못했다.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 사건을 평가해 놓은 사람이 있다. 누구다? 신채호. 반드시 별 펼쳐놓고. 신채호라는 사람,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독립운동한 사람이지 역사자이기도 하고. 신채호 미리 예습한다. 신채호의 글 중에 조선사 연구초 줄, 조선사 연구초 중에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는 줄. 자, 그래서 신채호가 쓴 글이 뭐다? 조선사 연구초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 제1대 사건 동그라미. 그 제1대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을 말하는 거야. 묘청의 난. 그래서 이 신채호는요, 제1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거기 밑에다 써. 개경파 비판, 서경파 칭찬, 높이 평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1대 사건이라는 묘청의 난을 서술하면서 김부식 등 개경파를 4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해. 그 다음에 묘청 등 서경파를 북진 정책을 계승한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세력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누가 이겼어? 개경파가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대주의의 노예가 돼버렸다.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자, 그래서 제1대 사건, 조선 역사 제1대 1000년 내 제1대 사건, 조선 연구초 누구? 신채호. 그래서 그 글이 나오면, 그 제목의 글이 나오면 지은이 신채호 물어보는 겁니다. 제1대 사건을 물어보면 인종 때 묘청의 난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자겸의 난과 결국은 뭐야? 묘청의 난, 인종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정리해 놓는데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묘청의 난. 자, 그래서 고려 중기 무신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문벌적 사회가 동요되었습니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 다음에 개경파 있죠. 개경파 오른쪽에다가 삼국사기라고 써놔. 삼국사기 편찬한 사람이 누구지? 김부식이죠. 삼국사기가 이제 아마 1145년쯤 될 거야. 그럼 묘청의 난보다 뒤잖아. 자,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에 누가? 김부식이가 뭘 쓴다? 삼국사기라는 책을 쓴다.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인종 때 묘청의 난 뒤에서 그거 기억해놔. 그리고 삼국사기 미리 예습한 거야. 삼국사기의 특징은 이 개경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삼국사기는 보수적 문벌귀족 사회 의식이 들어가는 거야. 합리주의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거야.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한 역사서야. 그러면 다 맞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 무신난으로 가. 잠깐. 자, 그래서 1170년. 그래서 요 두 사건이 있고 결국은 문벌귀족 사회가 이때 동요된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의종 때 뭐가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거지. 자, 문신들이, 자, 이걸 일으킨 사람 누구다? 세 사람 줄쳐놓으세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줄쳐놔.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인들이 연합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무인들이 구테타,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걸 무신난이라고 합니다. 1170년. 무신난에다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경인난이야. 경인년에 1170년이 경인년이야.
경인난이라고 돼요. 경인난. 자, 정중부 이의방 이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직권기로 들어간다? 무신 직권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